네, 최근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웹 3.0과 관련된 이 인플루언서들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면서 요즘 사람들이 웹 3.0, 이 새로운 인터넷 패러다임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웹 3.0 이런 단어 자체도 우리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라면 굉장히 낯선 용어일 것 같아요.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 현재 HTTP 혹은 WWW에 기반된 인터넷인데 정확히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건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인터넷이 뭔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터넷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죠. 우리가 다 지금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고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양태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들어서 모바일 앱을 켤 때 아마 뭐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네이버 앱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제일 먼저 켜실 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카카오톡은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고 또 선물도 보낼 수 있고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네. 이제 원래 인터넷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팀 버너스리 경이라고 하는 영국인이 네. 이제 www.으로 시작하는 웹사이트 구조를 처음 이제 만드실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그냥 종이에 쓰는 글 같은 것들을 그냥 단순히 인터넷 컴퓨터상에 구현하는 그런 어떤 정보의 한 방향성 그런 장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고 단순히 그냥 내가 누군가 올려놓은 글을 화면에 띄워서 읽을 수만 있는 형태. 그래서 뭐 아마존 킨들 같은 전자책의 형태와 비슷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이 발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한 곳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그것이 송출되는 것만 되게 간단하고 편할 뿐이지 사실상 정보는 모두가 다 공유하는 같은 정보를 그런 것들이 처음 이제 가능하게 된 게 인터넷이었고 네. 웹 3.0은 그 인터넷의 2세대를 지나서 이제 3세대를 지칭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저희 같은 블록체인 쪽에서 얘기하는 웹 3.0, 3세대 인터넷의 개념은 조금 더 탈중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일단 뭐 AI나 아니면은 다른 그 테크 쪽에 계신 분들이 지칭하는 3세대 인터넷이라는 것은 네. 좀 더 인공지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 약간 달라요. 그래서 네. 웹 3.0 3세대 인터넷의 정의는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통용되는 개념이 나온 건 아니고 네. 우리 블록체인 산업에서 얘기하는 개념은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웹 3.0 말 그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어떤 그런 명확한 이 뜻은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이 블록체인 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웹 3.0은 결국 탈중앙화, 이 디센트럴라이즈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인터넷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온라인에서 요즘 워낙 핫한 주제다 보니까 많은 분들도 이제 좀 이해하시기엔 쉬울 것 같은데 뭐 1세대 인터넷이 뭐 기존에 이제 읽기만 가능했다면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읽고 쓸 수 있다. 즉 컨텐츠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인터넷인 거고 이제 3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개념까지 더해진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인터넷상에서 컨텐츠를 내가 소유한다 이런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 페이스북 같은 데 한번 로그인을 해서 네. 광고가 뜨는 걸 보면은 굉장히 놀라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방금 전에 은주님이랑 얘기를 한 대화 주제에 관련된 광고가 페이스북에 광고로 확 뜨거나 네. 인스타그램에 광고로 나오거나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메타라는 회사가 지금 우리의 어떤 대화를 도청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들의 광고 송출 수단 광고를 적합한 타겟에게 제공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저희한테 뭐 1도 돈을 주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큰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현재 2세대 인터넷, 1세대 인터넷에서 쓰기 형태로 발전된 2세대 인터넷의 현재 주소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내가 광고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에 보상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좀 더 간단하게 제가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는, 아마 페이스북도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겠죠? 네. 모든 데이터가 거기 담겨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저장 장치에. 근데 그 데이터가 페이스북 소유에 아무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니다, 이거 내 데이터다, 나한테 허락받고 써. 뭐 물론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 집에다가 큰 서버를 갖춰놓고 내가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정보는 다 여기 저장돼. 그리고 필요할 때 갖다 써, 대신 내 허락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형태. 네.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지까지도 좀 연결돼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웹 3.0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실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바라봤을 때 결국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 이 탈중앙화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 이 다양한 크립토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굉장한 썰전이 오갔잖아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각자 좀 의견을 내비쳤었던 것 같은데, 우선 이런 썰전이 시작된 이유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시초는 잭 돌시죠. 네. 트위터의 전 CEO였던 잭 돌시가 You don't own Web3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트위터를 올리면서 이제 설전이 시작된 건데요. 네. 거기에 이제 마크 안드레센이라고 하는 그 A16Z라는 벤처 캐피탈의 대표가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공격을 당했죠, 처음에. 잭 돌시가 그 트윗을 달기 전에 먼저 일론 머스크가 나는 웹3를 어디에서 찾을 수 없다. 혹시 누구 본 사람 있니?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날렸는데 잭 돌시가 거기에 답글을 달았어요. A와 Z 중간에 어디쯤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번역을 하자면, 의역을 하자면 이제 A16Z라고 하는 안드리센 호로위츠니까 앞글자 A, 네. 맨 끝자 Z라서 네. 이제 그 중간에 16글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A16G라는 게 그 회사 이름인데 그 회사를 이제 돌려간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제 비난한 겁니다. 이제 아마존의 로고를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웃는 표시잖아요. 네. A와 Z 사이에 이렇게 웃는 표시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현실을 비춰봤을 때 웹3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인터넷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어쩌면은 완전히 사기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그런 식으로 이제 돌려 말한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잭 돌시는 더 약간 자기 자신한테 좀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는지 누구도 웹3를 소유할 수 없어. 지금 벤처 캐피탈들이 다 이 리테일 투자자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일종의 마케팅 사기를 벌이고 있는 거야 라면서 트위터를 날린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벤처 캐피탈들이 암호화폐에 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네. 암호화폐가 등장하기 전에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원래 투자사들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는 전문 집단이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올라와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을 우리가 모바일 앱, 아니라 MTS를 통해서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듯이 비상장 주식도 그렇게 거래하면 참 좋겠지만 네. 비상장 주식은 말 그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IPO를 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감춰져 있어요.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매출은 얼마나 났고 지난 5개년 영업이익은 얼마나 났고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측면이 크다. 그래서 법적으로 거래를 제한시켜놨죠. 대신에 집합투자기구는 그런 비상장 주식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집합투자기구, 쉽게 말하면 벤처 네. 캐피탈들이 그 비상장 주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기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코로나19가 터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하다 보니까 이 벤처 캐피털들의 자금을 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은행들이죠. 은행들,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들도 다 그 계열사 중에 이런 그 인베스트, 비상장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자회사들이 다 있고 네. 이 자회사들이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잘하는 벤처 캐피털들에 이제 그 LP라는 형태로 네. 리퀴디티 프로바이터로 출자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벤처 캐피탈들이 그 LP들의 돈을 모아서 되게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네. 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이런 회사들이 진짜 유명한 그런 벤처 캐피탈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나서는 사실상 형태는 스타트업인데 비상장 주식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수백 종의, 지금은 많이 줄었죠, 100여 종의 암호화폐들. 다 그 암호화폐들을 보면은 그 암호화폐를 만든 창시자가 존재를 하고 팀이 존재를 하고 회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존재를 하고 네.
네. 그 창업자가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팀들은 솔라나를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처음에 암호화폐를 발행할 때 이 바로 거래소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에 있으니까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에 가가지고 바로 상장을 하기보다는 네. 먼저 이제 프리 ICO라는 걸 하죠. 프리세일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선택받은 소수의 벤처 캐피털들 혹은 이제 돈 많은 개인들한테 자기들이 발행한 토큰을 먼저 팔아요. 굉장히 염가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 프로젝트의 전망을 보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사실 단행을 하는 것이죠. 네. 사실상 뭐 암호화폐라는 게 굉장히 달나라로 갈 수도 있지만 진짜 지하실에 뚫고 뭐 지하 10층, 100층까지 내려갈 수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을 지고서라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 위대한 사람들인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처음에 발행된 토큰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이 탈중앙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그렇게 벤처 캐피탈들이 먼저 투자해서 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나중에 거래소에 상장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는 거는 오케이다. 네. 근데 웹3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그러면 국한지어 생각해 보면 아니 인터넷을 탈중화시킨다며. 그래서 소유를 데이터가 됐든 뭐 아니면 보상이 됐든 여러 가지 소유권들을 다 유저한테 돌려주는 형태라며. 근데 왜 벤처 캐피탈들이 그 스테이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암호화폐들을 너네는 웹3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투자를 하느냐. A16Z라는 회사도 벤처 캐피탈이잖아요. 네. 이 회사도 내가 어디에 투자했어요 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암호화폐 나 뭐 샀다, 이번에 뭐 투자했다. 네. 그거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거래소에 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 비상장 주식은 그게 불가능했죠. 아, 그런가 보다 그냥. 나중에 상장되면 좀 사봐야지.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았다면 나도 그럼 한번 LP를 꾸려보자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출자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접근성이 열려있다 보니까 사실상 리테일들에게 마케팅 사기극을 펼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 이 잭돌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 것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잭도 씨의 트위터 하나로 시작된 크립토 인플루언서들의 웹3와 관련된 썰전 저희가 하나하나 이야기 풀어보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 광고 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백훈종 이사와 함께 전반적인 코인 시장 이야기 살펴보면서 오늘은 웹3와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트위터에서 이 크립토 인플루언서들의 썰전 저희가 하나씩 풀어보고 있었는데 사실 나이가 충분히 많으신 어른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뭐 언팔하고 이제 이런 사태까지 나타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언팔 당한 건가요? 잭 돌시가 일단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하는 그 A16Z의 네. CEO한테 언팔을 당했어요. 당한 거죠, 잭도 씨가?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잭 돌시가 이제 그걸 또 희화화 해가지고 나는 공식적으로 웹3로부터 차단당했다라는 트윗을 또 올리기도 했죠. 네. 그리고 잭 돌시 자신도 되게 많은 사람들을 차단했어요. 오. 예를 들어서 그 윙클보스 형제 중에 형 네. 타일러 윙클보스를 차단했어요. 언제요? 며칠 전에요. 동생은 또 웹3와 차단 안 했어요. 웹3 때문에 차단한 건가요? 네, 그 타일러 윙클보스가 오. 이제 평소에 제미나이 거래소의 일단 CEO이기도 네, 하지만 네. 또 제미나이가 굉장히 이런 웹3 테마 코인들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저희는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겠지만 그 동생인 카메론 윙클보스는 조금 잭 돌시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 타일러는 그러지 않았나 봐요. 네. 근데 타일러는 또 굉장히 쿨하게 잭 돌시가 나를 차단했지만 나는 잭 돌시를 차단하지 않을 거야. 나는 되게 개인 배수로. 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네. 했어 라면서 대인 배수를 모습 보여줬더니 네. 잭 돌시는 또 하지만 나는 너의 동생을 통해서 너한테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거기다 또 댓글을 단 네. 게 카메론 윙클보스가 네. 근데 우리는 NFT인데 어떡하지? 라는 식으로 Non-Fungible Twins 네. 네. 넌 트윈스로. 대체 불가능한 네. 쌍둥이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얘기했죠. 네, 참 이렇게 웹3를 놓고 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잭도 씨는 말 그대로 이 벤처 캐피털 기존의 어떤 기득 세력들이 결국에는 먼저 선점한 먼저 깃발을 꼽은 이 웹 3.0이 결코 탈중앙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한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은 말이 탈중앙화긴 하지만 모든 코인들 사실 완벽한 탈중앙이다라고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뭐 대표격인 비트코인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소수의 세력들, 고래들이 정말 대다수의 많은 유통량을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비춰봤을 때 이 웹 3.0의 어떤 기득 세력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군이 성장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웹 3.0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실제로 다가올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온다면은 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저는 일단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인터넷의 탈중앙화는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되게 강하게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의 3세대 인터넷이 올 거다라는 거는 거의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어떤 식으로 올지는 우리가 이제부터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 일단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에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의 바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누구나 이용하고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팽이라고 하는 기업들, 네. 이제 구글,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그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카카오톡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아요. 카카오톡이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을 때 공짜 메신저를 보낼 수 있다. 우리가 원래 문자 메시지를 그때 뭐 건당 몇십 원 이렇게 보내야만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 카카오톡으로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기능이 나오니까 증권가에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회사는 수익 모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공짜 서비스를 언제까지 이렇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겠느냐. 이 기업은 기업 가치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한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지금의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돈은 안 받아도 돼. 돈은 다 무료로 하고 일단은 유저를 많이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면 5천만이 쓰는 그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가 되기만 하면은 그 지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지금 카카오 뱅크도 만들고 페이도 만들고 뭐 그 웹툰 만드는 회사도 뭐 만들고 이렇게 진짜 여러 가지 사업 영역으로 지금 그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이거죠. 그래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플랫폼으로서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쓰는 글로벌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글로벌 네. 서비스가. 그러면은 경쟁자 자체가 등장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굳이 다른 뭐 티빙이나 웨이브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들을 쓸 요인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굉장히 네. 어렵다는 측면이고 네. 페이스북도 그렇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을 대항하는 SNS가 과연 나올 것인가? 뭐 지금은 틱톡도 나타났고 뭐 유튜브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페이스북은 아직도 굉장히 굳건하게 1위 SNS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라는 말이 등장을 했고 결국에는 그 회사들 유저의 뭐 수천만에서 많으면 수억 명에 달하는 유저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이용하는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인터넷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편하기만 하다 그래가지고 조금 등한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제가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열심히 1시간 동안 녹화를 해가지고 애플 팟캐스트에 올렸습니다. 근데 애플 팟캐스트에서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바로 방송을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에 따른 검열 절차를 걸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의 돈을 받을지도 애플이 결정을 합니다. 이제 당연히 이 청취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좋아요가 많아질수록 알고리즘에 따라서 광고가 많이 붙겠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광고가 붙으면 붙을수록 저한테 돌아오는 그 광고비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비슷하죠. 유튜브도 제가 결정하는 건 결국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방송을 만들어서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고 많이 봐주면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제가 광고비를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광고가 비싸면 돈을 더 많이 받고요. 제가 만약에 인도네시아 사는 사람 국민이면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광고 단가는 서울로 들어오는 단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받아요. 물론 이제 그 나라 물가와 우리나라 물가 차이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제가 결정하는 건 없고 그들이 저한테 주는 건 없습니다. 뭐 실버 버튼 주는 거. 100만 명 되면 골드 버튼 주는 거 네. 되는 거. 그 정도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쉽죠, 사실상. 제가 만약에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어떤 개인으로서
그 방송을 하고 그거에 따른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웹3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웹3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선은 제가 그 유튜브나 아니면 애플 팟캐스트에 올리는 제가 만든 컨텐츠를 그들의 플랫폼에 올려서 저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나만의 공간에 저장을 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은 이제 플랫폼이 만든 그 플랫폼에서 공유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 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여기서 이제 보상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우리 같은 이제 유저들, 소비자들은 지금은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형태가 이제 거의 유일하죠. 네.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이라는 걸 쏘는 네. 형태가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그 플랫폼이 가져가는 어떤 사업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유튜브도 라이브를 켜면은 슈퍼챗을 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은주님이 만들어 올린 방송을 보면서 야, 나 너무 저기 얻어가는 게 많아. 좀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없을까 했을 때 내가 마음대로 암호화폐 지갑을 연동해가지고 암호화폐를 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기능을 좀 담아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은주님도 내 방송은 1분 스트리밍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격을 미리 매겨놓으면 너무 간단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방송은 1분 보는데 얼마니까 좀 보다가 안 좋으면 끄면 되겠다. 아니면 계속 끝까지 봐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죠. 이런 이제 어떤 의사결정의 주체가 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데이터를 내가 가져오게 되면은. 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웹3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은주님께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많은 일단은 뭐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탈중앙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블록체인만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블록체인으로 얘기를 하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들이 그럼 과연 데이터 소유권을 다 그 유저들한테 돌려주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더리움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저장을 하고 인퓨라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다 중앙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고요. 네. 뭐 솔라나 카르다노, 기타 등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암호화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팀에 결국에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 네.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 솔라나는 창업자 이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그분들이 결국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분들의 영향력 속에 놓여 있는 코인들은 그 코인뿐만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 네. 대표적으로 디파이와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겠죠. 유니스왑이라던가 뭐 NFT 마켓플레이스라면 오픈시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탈중앙화된 플랫폼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우리가 NFT를 오픈시에 올렸어요. 내가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올렸는데 그 그림의 소유권 나한테 있냐? 아니에요. 그럼 이더리움한테 있냐?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냐? 일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상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저장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탈중앙화돼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현재 일단 웹3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정말 이게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걸 얘기할 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웹 3.0 결국에는 데이터 소유권과 또 보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고 좀 풀어야 될 숙제들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또 이 웹 3.0이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위협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는 같거든요. 좀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웹3라는 게 진짜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 보여요. 첫 번째는 웹3가 실제로 발현된다 하더라도 다시 중앙 집중화되는 거. 네. 두 번째로는 웹3가 그냥 완전히 지금 현재 사기일 가능성. 그 다음에 실제로 웹3가 열릴 가능성. 이렇게 네. 세 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웹3가 실제로 온다. 하지만 다시 중앙 집중화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웹3가 마크 안드레센이라고 하는 그 에이스익스체인지 CEO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웹3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그들도 다시 플랫폼 제국을 형성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라는 네. 거를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역사는 반복되니까. 옛날에 그 인터넷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 1990년대 초반이죠. 1995년에 넷스케이프라는 기업이 인터넷 브라우저죠. 처음에 IPO를 하면서 아마 인터넷 붐이 일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붐이 쭉 5년, 6년 동안 이어지다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IT 버블이 터진 거였죠. 근데 그때 그 5년, 6년 상간에 정말 많은 IT 기업들이 생겨났어요. 닷컴 기업들.
네. 말하자면. 네. 닷컴 기업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고 그때 유명한 것들 중에 pets.com, webvan.com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뭔가 뭐 애견 용품을 혹은 애견을 이제 구매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서비스들이 생겨났는데 그 서비스들의 문제점은 너무 빨랐어요. 일단 네. 너무 빨랐고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너무 좋고 발전을 할 가능성이 커도 너무 빨리 등장하거나 인프라가 없으면 망합니다. 인터넷이 그랬어요. 그때 네. 인터넷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인터넷이 느렸어요. 일단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았죠. 모뎀으로 우리 그때 인터넷 했잖아요. 혹시 그 세대가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전화기를 들면은 네. 인터넷을 못했어요. 아니었던 전화기를 것 같아요, 같은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로 인터넷을 연결하면은 띠띠띠띠띠띠 하면서 그건 또 들어봤는데. 네, 전화기 이렇게 버튼 누르는 소리가 실제로 났습니다. 네네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구적인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망했는데 그래서 이 기업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당시에 인터넷이라고 그 어떤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공개돼 있어. 근데 정보가 이렇게 너무 공개돼 있으면 이 정보가 맞다 틀리다를 누가 검증할 수가 있냐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갈등은. 네. 그래서 그 수천 개의 닷컴 기업들이 뭘 했냐면 다 인트라넷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직접 만들겠다. 우리가 검열을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이 쓰면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은 검열이 없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그런 검열을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트라넷을 만드는 게 트렌드였고 그 월스트리트의 그 자본들도 그때 당시에는 벤처 캐피털들이 다 그런 것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의 주인은 누가 될까? 누가 인트라넷을 만들어서 선도할까라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투자를 단행을 했고 그래서 버블이 쌓였고 그 버블이 터진 게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닷컴 버블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어쩌면은 이 시장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성공한 프로젝트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많지는 않죠, 사실. 그때 닷컴 버블 때에 비하면은 뭐 진짜 많은 기업들이 막 성공하고 그런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성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쌓이고 있고 만약 이게 거품으로 번진다. 네. 정말 벤처 캐피탈들이 앞다투어서 앞뒤 안 재고 말하자면은 야 이거 웹3야 이거 메타버스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만 보면은 돈을 넣고 달려들어서 그런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기업들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결국에는 중앙화된 플랫폼 집단이었어 제국이었어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까발려지기 시작하면서 네. 무너지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건데 이게 완전히 사기일 가능성. 진짜 뭐 어쩌면은 이거는 그냥 잭 돌시의 의견입니다만 이게 그냥 사기일 가능성은 없을까? 지금 벤처 캐피탈들이 사실상 마케팅 용어를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냐면은 벤처 캐피탈들은 생리예요. 이거는 그들의 생리인데 돈을 어쨌든 들여서 수조 원을 들여서 이 염가에 해당 코인들을 많이 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코인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코인이 성공을 하는 게 이들의 성공을 결국에는 담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인이 성공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 굉장히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보면은 우리 같은 개미들이 사줘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인 그것도 이제 그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미들이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개미들이 사주게 하려면 당연히 그 개미들한테 현혹적인 어떤 그 개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미사여구도 사용하고 조금 허황되지만 이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이 웹3라고 하는 곳 테마 코인들에 들어와 있는 벤처 캐피탈 자금들이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게 맞다면 네. 이게 완전히 사기일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 웹3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거고 저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잭 돌시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잭 돌시는 지금 비트코인에 굉장히 오리엔트 되어 있어요. 네. 그가 오리엔트 되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그나마 가장 탈중앙화 되어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서 혼자 노드를 돌리고 있고 1TB짜리 SSD 카드를 거기에 연동을 해놨는데 제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으로 트랜잭션을 하는 거는 제가 직접 검증을 해요. 네. 그 트랜잭션 데이터는 제 SSD 카드에 다 저장이 되고 결국에는 남한테 기대지 않아도 제 스스로 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떤 탈중화 정신과 사실상 맞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물론 이제 탈중앙성은 가장 크지만 이 트라일레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탈릭 부테린이 제안한 개념인데 이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한쪽의 꼭지점에는 탈중앙, 한쪽 꼭지점에는 확장성, 한쪽 꼭지점에는 스피드가 있습니다. 하나를 얻고자 하면 나머지 두 개를 놓친다.
된다라는 게 비탈릭 네. 부테린이 제시한 그 트라일레마라고 하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탈중앙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놓쳤습니다. 확장성과 속도 네.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네. 나머지 코인들은 비트코인 이후에 나타난 많은 알트코인들은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과 스피드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네. 그래서 탈중앙성은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이제 뭐가 이길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돼요. 확장성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어떤 코인, 그러니까 코드잖아요, 사실상. 그 코드를 남한테 전송하는 거는 1MB 블락에 담아도 괜찮은데 몇 기가짜리 동영상을 제가 은주님한테 보낼 때 1MB 블락에 나눠서 블록체인에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느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비트코인에 나타나야 되고 반대로 이더리움, 솔라나 등등 알트코인들에는 탈중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딥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재밌을 텐데 제가 그것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고 네. 만약에 웹3 시대가 열린다면 만약에 잭 돌시가 성공한다면 그래서 잭 돌시는 비트코인에 오리엔트되어 있고 이 비트코인의 확장성과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그 블록이라는 회사, 지금 스퀘어가 블록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블록이라는 회사를 사명을 변경하면서 처음 내놓은 서비스가 이제 라이트닝 디벨롭먼트 키트, 줄여서 LDK라는 건데 개발자분들은 아마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는 개념을 잘 아실 거예요. 뭔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모듈 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모듈을 만들었어요, 잭 돌시가.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레이어 2 솔루션을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다, 거기에다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LDK라는 걸 이용하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확장성을 일부 극복을 하는 그런 어떤 레이어 2 위에서 놓인 레이어 3, 레이어 4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저는 왜 가능할 좋은 방법인 것 같냐면 인터넷의 역사를 또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인터넷도 지하에 깔려있는 광 케이블들이 매립되기 시작하고 그 위에 전신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TCP 프로토콜이 생겨났고 그 위에 IP가 얹혀졌고 그 위에 HTTP라고 하는 개념이 얹어져서 결국에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인터넷이 구현됐어요.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올라가면서 웹2가 구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도 7단계의 레이어가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조악한 기술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게 과연 인터넷을 번영시킬 수 있을까라는 처음에 의심이 많았어요. 네. 하지만 그 TCP/I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7단계 레이어는 결국 6단계 레이어는 결국 7번째 레이어인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쿠팡,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위에 네. 구현이 되고 있죠. 암호화폐도 블록체인도 탈중앙화된 웹3도 같은 방식으로 저는 구현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역사가 반복된다. 그래서 잭 돌시가 비트코인을 망점을 찍었듯이 다른 어떤 뭐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솔라나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그런 식으로 레이어가 쌓이는 구조로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웹 3.0과 관련된 이야기 저희 살펴봤습니다. 결국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 레이어가 쌓이듯이 웹3 생태계도 결국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예측해 주셨는데요. 저희 올 하반기 동안 백 이사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지난 방송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으니까 또 연말 연초 쉬시는 동안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그리고 와주셔서 깊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백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투자 고지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